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공판심리 범위와 관련된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A가 범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발견 및 기소하는 부분, 요것이 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공판에서 심판의 대상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심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앞부분 다시 보면은 A가 범한 범죄 이 전체 중에서 검찰은 요 정도만 발견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것만 법원의 심판 대상이고, 나머지 파란 부분은 법원이 실제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그런 원칙들을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런 걸 할까? 그냥 법원이 발견했으면은 법원이 보고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뭘 알아야지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즉, 검찰, 검찰이나 검사가 이 정도로 발견해 가지고 공격을 할 때 검사가 공격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도 방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 공격할 수 있는 부분, 즉 검사가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야지만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공소 제기한 것을 가지고 법원의 공소 제기한 것을 가지고 법원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럼 심판의 대상은 단지 법원의 공판 절차에서만 의의를 가질까? 즉, 불고 불리 원칙상 검찰이 기소한 부분을 우리가 법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는데, 그것은 공판 절차에서만 의미를 가질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곧 사건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즉 심판의 대상은 개념적으로 수사와도 계속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절차에서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심판의 대상과 관련돼 가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실체적 진실관계, 즉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소송의 기본 내용인데, 그러면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하는 대상은 뭐냐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이만큼의 파란 부분 중에서 검사가 이만큼의 빨간 부분을 기소하면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심판의 대상은 뭐냐, 그럼 파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심판 대상론 또는 소송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심판 대상에 관련돼 가지고는 법조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4조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장 제3항을 보면은, 공소장에는 다음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공소사실을 우리가 그 기재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325조 무죄의 판결을 보면은, 피고인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되는 사실은 공소사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할 때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소사실과 그럼 범죄 사실이 똑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공소 취소와 재기소와 관련돼 가지고도,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하나여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범죄 사실이란 무엇이고 공소 사실이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범죄 사실이란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A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으킨 발생한 역사적 사실, 즉 범죄 사실이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고, 공소 사실이란 보다 그러한 큰 사실 중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해 심판을 청구한 구체적 범죄 사실, 이걸 우리가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를 거쳐 밝힌 사실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공소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죄 사실은 크지만 그 범죄 사실 전부를 기소하는 것이 실제 진실 발견에 타당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 범죄 사실 중에서 우리가 공소 사실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거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법원이 심판한 것 관련돼 가지고 심판해야 될 건 뭐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범죄 사실 대상설과 이 이원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을 하는데, 먼저 범죄 사실 대상설은 그 아까 우리가 A가 범한 범죄 사실 전체, 그런 범죄 사실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우리가 공소사실을 한다면, 아까 빨간 부분으로 공소사실을 한다면, 그런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가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보는 것이 범죄 사실 대상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제기 범위는 심판의 범위고 확정 판결 서력의 범위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단일성과 동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뒤에 보면은 공소장 변경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 이 범죄 사실 대상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 사실 대상설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방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학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다수설과 판례 입장은 이원설이라는 겁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아까 봤듯이 이만큼의 파란 사실 중에서 이만큼의 빨간 부분을 띄어냈다면은 그 빨간 부분이 뭐다? 이것들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실제로 검사는 여기서 빨간 부분만 띄어서 이렇게 기소했지만은 이 기소한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들도 심판 대상이다. 근데 그것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심판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과 어떤 시간적, 사건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 잠재적 심판 대상을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런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즉 검사는 현실적 심판 대상,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재판을 청구하지만은 잠재적 심판 대상은 우리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원설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현실적 심판 대상,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나누는 견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의 다수설이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즉 심판 대상에 관한 판례 입장, 즉 이원설의 입장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만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잠재적 소송 계속의 대상이 된다. 즉 공소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 불고 불리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현실적으로 공소 제기한 사실, 그것이 현실적 심판이 대상이 되지만 이 잠재적 심판 대상도 재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냐? 잠재적 심판 대상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공소장의 변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원설의 입장에 갈 땐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게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소장 변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뇌물인지를 두고 교통정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나면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또다시 최종 의견 수명 시기를 늦췄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 강요 사건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검찰 측의 입장 투명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자, 그럼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 봤듯이 잠재적 심판 대상을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만드는 절차, 그것을 공소장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법조문에는 우리가 형사소송법 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298조 1항 공소장의 변경을 하는데, 검사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법원 입장에서는 검사가 어떤 공소 사실을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소장 변경 관련된 검사의 신청에 의하지만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법원이 허가를 할 때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그 언제 바꾸냐? 공소장을. 그 공소장을 실제로 현실적 심판 대상을 범위를 넘어서 잠재적 심판 대상을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공소장을 변경한다. 그러면 그 바꿀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이렇게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가지고 그 검사의 신청해서 바꾼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변경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꼭 바꿔야만 하냐? 만약에 검사가 아까 빨간 부분을 기소했습니다. 근데 기소했는데 이 부분과 달리 좀 더 그것보다 좀 넓은 부분을 법원이 그냥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련된 것을 변경의 필요성 꼭 공소장을 변경해야지만 법원의 심판전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의 신청이 없다 할지라도 변경을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런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구체적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는 검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볼 때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보다 더 많은 사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 법원이 검찰한테 이 공소장 변경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검사가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된 제도들을 구체적 절차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의 의의 보면 이제 결국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즉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것인데, 이런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규를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절차가 바로 공소장 변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간단하게 절차가 먼저 나와 있는데 공소장 변경 절차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재판부에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즉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이 검사가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 검사가 재판부에 신청을 하면 재판부하고 피고인에게 변경 사유를 고지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변경 사유를 고지하고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공소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거고, 만약에 동일성이 유지 안 되면 그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검사가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 법원이 검사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이 볼 때는 공소장을 변경해 가지고 잠재적 심판 대상을 현실적 심판 대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먼저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을 신청해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가 허가해가지고 공소장이 변경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검사가 난 싫다,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그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법원이 검사에게 요구했을 때 검사가 반드시 그걸 들어야 되냐 듣지 않아도 되느냐와 관련된 논의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의 의원은 결국 공소 사실을 추가하거나 철회하는 것이죠. 즉 추가한다는 말은 종전 공소 사실은 존치하고 놔두고 공소 사실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가혹행위에 관련되는 죄로 공소를 치게 되는데 가혹행위 중에 보니까 강제추행 행위도 더 있었다. 그랬을 때 가혹행위에다가 강제추행죄를 추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공소사실에 추가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상습절도에서 별도의 절도죄를 하나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소사실에 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소사실 철회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사격으로 A와 B에 대한 살인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격 한 번으로 총에
그 기능이 좋아서 A도 죽이고 뒤에 있던 B도 죽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증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실제로 한 번의 사격이 B한테만 맞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살인죄는 제외시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공소사실의 철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공소사실의 변경은 뭐냐? 공소사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거는 절도의 공소사실을 강도로 변경하는 겁니다. 즉, 절도와 강도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뺏는 것입니다. 근데 절도는 그 사람 모르게 그 물건을 뺏으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강도는 그 사람의 반항을, 그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가지고 반항을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뺏는 거. 즉, 타인의 물건을 뺏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단순히 그 사람의 반항, 그 사람 모르게 뺏으면 절도, 강제로 뺏으면 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처음에는 그냥 뺏어온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폭행 협박을 해서 뺏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절도의 공소장을 강도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소사실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사 개념으로 이제 추가 기소와 공소 취소가 있습니다. 이 추가 기소, 공소 취소는 동일성 고려 없이 가능한 추가 기소 및 공소 취소가 다르다 그랬는데, 결국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런 사실과 더 큰 사실이 있을 때 실제로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인정되는데, 이런 동일성 상관없이 그냥 기소를 하나 더 한다, 이런 것들을 추가 기소를 하고, 아니면 뭐 이 공소 제기한 공소가 뭐 죄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추가 기소와 공소 취소는 실제로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소장 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만, 공소장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 성명 등의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공소장 정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공소장 변경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변경은 실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 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반해 가지고, 공소장의 정정은 그냥 우리가 오탈자 정도를 잡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에 의원하고 공소장 변경의 가치는 무엇이냐? 공소장 변경 제도를 둔 가치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던 거다. 즉, 검사가 절도로 공소 제기했으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난 절도가 아니다, 절도가 되지 않는다라고만 그 주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검사가 절도로만 해놓고 나중에 강도로 한다면은 그 강도와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이 그 방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시켜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판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위해서, 즉 검사가 제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 공판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위해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다. 즉 A가 한 범죄는 이만큼이지만은 실제로 재판해 보니까 더 큰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형벌권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더 큰 부분에 대한 그 심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공소장은 언제 바꾸느냐, 즉 언제 바꾸냐는 것은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를 알아야 되는데, 즉 쉽게 말하면 공소사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요만한 사실과 좀 큰 사실이 있을 때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요 조그만 사실과 큰 사실이 최소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합쳐놓은 말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뒤를 보면 사건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한 개다, 즉 하나의 사건임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 시점에서 범죄 사실이 한 개라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범죄 사실이 한 개라는 거,
이건 전 법률적 자연적 관점에서 과거 발생한 범죄 사실이 일반인의 생활 경험상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건의 단일성이다. 즉 사건이 두 개다로 판단하면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하나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단일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A 절도죄와 B 절도죄의 포괄 일죄는 단일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A도 A에 대한 절도와 B에 대한 절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절도는 밤 12시에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훔쳐 먹은 게 A 절도고 B 절도는 다시 30분 후에 12시 30분에 뭐 음료수를 하나 훔쳐 먹었다. 그럼 실제로 겉으로 볼 땐 절도가 하나, 두 개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보면은 그냥 편의점에서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하나의 절도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런 것도 포괄 일자라고 하는데 이런 포괄 일자는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서 사건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협의의 동일성까지 인정돼야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협의의 동일성은 무엇이냐? 사건이 같다, 즉 같은 사건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거는 하나의 비교 개념입니다. 즉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를 판단하는 걸 협의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사소송은 동적 발전적 성격에 따라 그 진행 과정 또는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교되는 두 시점에서 전후의 범죄 사실이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사건의 시간적 전후 동일성을 나타냅니다. 즉 이때 1회 공판에서 만약에 인정된 절도가 선고를 할 때도 절도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협의의 동일성이다. 즉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을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이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협의의 동일성이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그래가지고 결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건 아까 말했듯이만 이 사건의 단일성과 그다음에 협의의 동일성을 말한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증감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범죄 사실이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 시간적 전후 동일성. 그러면 시간 소송의 발전에 따라 어느 정도 동일해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공소사실 동일성 기준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때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죄질 그 두 개의 범죄가 죄질이 똑같다 했을 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는 견해가 있고, 구성요건적으로 같아야 된다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소인공통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장하는 학자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소인공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미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는 크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판례 태도는 뭐냐? 판례 태도는 기본적 사실 동일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 동일설을 취하는데 학자들은 규범적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 판례 태도는 이 규범적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러면 이런 판례의 태도를 보면은 이 기본적 사실 동일설을 보면은 현재의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사회적 관점으로 환원해 환원 사실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사실적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다수의 견해이고, 이 기본적 사실 동일설에 의하면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객체, 피해자 등에서 밀접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규범적 관점은 전혀 배제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판례 입장은 이 아까 말한 이런 기본적 사실 동일설에다가 규범적 요소를 좀 가미한다는 것이죠. 즉 공소 사실이나 범죄 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가지고 판례는 이렇게 기본적 사실 동일설에다가 규범적 요소를
가미하는 결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작물 취득죄와 강도상해죄가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를 판단할 때 이 기본적으로는 강도상해는 어떤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 겁니다. 강도죄는. 근데 그 뺏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겠다. 그것을 우리가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즉 만약에 9월 24일 날 강도죄로 아이폰 8이라고 하는 어떤 스마트폰을 강도죄로 뺏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도죄 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근데 검사가 또 보니까 9월 25일 날은 작물 취득죄로 이 목적물 아이폰 8을 갖다가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볼 때 작물 취득과 강도죄 사이에는 이 아이폰 8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과정 관련돼 가지고 강제로 뺏었느냐 아니면 작물로 얻은 것이냐를 판단하면 실제로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판례는 뭐냐? 판례는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상해죄 보호법과 작물취득죄 보호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규범적 관점에서는 두 죄는 같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강도행위로 뺏었다가 나중에 작물을 취득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면 강도행위로 뺏은 게 아니라 작물을 취득한 것과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준 관련된 판례 입장은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법익도 다르고 죄질에 있어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작물 취득과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작물을 취득했다고 공소제기가 됐는데 그 작물 취득죄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앞부분에 있었던 강도상해죄와는 이미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강도상해죄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다른 죄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 입장에서 의할 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잠시 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준 관련된 변경의 한계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